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8월 23일 수요일 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희가 방송하기 전부터 항상 이제 대기 중이신 저희 방송을 감사히도 기다려 주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이걸 시작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면은 저는 빨리 막 들어가고 싶어요. 시간이 안 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저희가 30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항상 시작한다라는 거, 예. 원하는 시간에 시작을 안 하더라도 조금만 한 20초, 30초 그 정도 기다리시면 뿅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여러분들 밤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나요?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 얼마 전에 무디스가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뭐 피치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신평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다른 면을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라고 보는 시장.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이 아니고 밤 사이에는 뭐 이러한 다양한 이슈 사이에서 은행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왜 하락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또 다양한 경기에 대한 좀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항상 기다려주시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상황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래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의 시작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시도록 할 텐데요. 요거 제 입으로 얘기할 때마다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민망하네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장 막판에 접어들수록 낙폭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거의 저점 부근에서 대부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금융주 영향을 받으면서 0.5%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28%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소폭 약보합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강보합권 0.06%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이면서 3대 지수 혼조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은행주들이 하락을 한 것에 대한 원인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미국 은행 5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고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도 하향을 했습니다. 앞서서 무디스가 또 주요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피치가 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세 번째로 나온 조치였는데 등급이 하향된 은행을 좀 정리해 보자면 소시에트 뱅코프, 그리고 벨리내셔널 뱅코프, UMB 파이낸셜 코프, 코메리카 뱅크, 그리고 키코프 정도였습니다. 요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쉽사리 뭐 많이 들어봤던 은행은 아니었는데 요 은행 정도가 하향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배경을 보면요. 예금 잔고의 감소. 그러니까 사실 지난 봄이었죠. 이제 은행에 대한 좀 특히 중소형 은행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생기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금들은 큰 은행, 특히나 이제 JP모건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이자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대출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쪽에 있어서도 지금 그러니까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 잔고 감소 더하기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이나 무보험 예금 비중,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더 커진 점 등이
이런 5개 정도의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했다라고 S&P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 노출에 관련해서 S&T 은행 그리고 리버시티 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등급 하향 조정이 됐었던 은행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의 주가가 무려 50% 넘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뭐 이런 중소형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큰 은행주들도 하락했는데 잠시 후 맵을 보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은행에 대한 S&P 500에서 S&P에서도 투자 의견,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부분들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일각에서는 이전에 신용등급 강등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 발표됐었던 소매 기업들의 실적 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꺾였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32% 정도에서 물론 4.3을 계속해서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살짝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30년물 국채금리도 4.41%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국제금리가 주 후반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최근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실적 발표 내용 본 다음에 바로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시스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매출도 지난해보다 좀 줄었다는 소식이 주가가 14%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딕스 스포팅 굿즈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연간 주당 순위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우스 맵을 바로 보도록 하죠. 로우스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용품 업체죠. 저 맨 아래 보면은 홈디포 옆에 로우스 보이시죠?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3%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혼조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좀 크게 올랐었던 엔비디아들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밤사이에는 좀 쉬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빅테크 종목들은 오히려 좀 선방했습니다. 아마존, 메타 등을 제외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의 종목들은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 영국 규제 당국이 초기 제한을 거부한 이후에 엄청난 양보된 제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양보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재구성된 계약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액티비전 PC나 콘솔 게임 관련해서 향후 15년 동안 액티비전이 출시하는 새로운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권한을 획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1%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의 주가는 0.79%, 구글은 0.59%,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의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며 0.83% 올랐는데 어제도 니콜라 좀 하락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밤사이에도 좀 조정을 이어갔고요. 포드와 GM의 주가도 함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7% 어제 하락을 조금 돌려내는 모습인데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예, 저도 뭐 기대 반 혹은 이제 너무 기대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반 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MD의 주가는 2%대 하락을 했고요. 인텔과 퀄컴 등의 종목들도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하락이 또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도 좀 짙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여기 초록불 보이시죠? 금융 섹터 안에서 초록불. 요거 뭘까요, 여러분? 요거 뭘까요? 봤더니 그 SPGI는 S&P 글로벌이고요. 1% 올랐죠. 그 아래에 있는 기업이 MCO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0.69% 올랐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MSCI 0.6%. 요 정도만 이제 올랐고 나머지 종에서는 중소형 뭐 대형은행 할 것 없이 모두 주가는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 개발적인 종목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조종사 분들이 그 21%의 급여 인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노동 계약 요 관련한 승인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바이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한 우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3%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매출 성장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주가는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강한 3분기 그리고 연간 주당 순위 가이던스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조정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 같은 경우에 진짜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월가에서는 평가를 후하게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이후에 주가는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요 기업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기회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일라일릴리는 상승을 했지만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제는 존슨앤존슨이 좀 크게 쉬어갔는데 오늘은 머크가 좀 쉬어갔고요. 에너지주들도 국제유가가 연이틀 소폭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실적 시즌의 막바지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매크로 변수들에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바라봐야 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이제 44분 막 지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이슈가 막 발생을 해요. 밤사이에는 S&P가 은행의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무디스가 해서 그런지 약간 좀 무뎌졌다 시장의 반응이 라임 안 이상했나요? 무디스가 아니요. 해서 무뎌졌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다. 뭐 은행주는 물론 많이 하락했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사실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네. 연준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에 기초에 주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사실 간망세가 좀 짙은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와중에 중간중간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전일 밤 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던 그 배경에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 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전망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해야 될 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SVB 사태 이후로 사실 중소형 은행에 예금이 돼 있던 자금들이 대형 기관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은 사실 뭐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네. 신용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지적해 주는 정도로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8월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기존과는 다르게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는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8월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연간으로 계절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 8월달 미국 증시 하락을 보고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지금 8월달 들어서 부각됐던 요인들, 뭐 피치 무디스 사태,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 그리고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좀 추세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좀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결국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건요. 지난 5월과 7월 사이에 단기간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9월, 10월 다시금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수준 네. 4,800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기 정도 좀 쉬어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들을 파는 시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 조정이 예상보다 좀 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와서 강조했던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얕은 변동성이 왔을 때 매수 대응의 실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훨씬 더 클 시기라고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8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가 이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지만 네. 그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금 9월, 10월 달 미국 증시는 올라갈 여력이 상당히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럼 보면 삼고사저네요. 삼고사저. 3분기 상승, 4분기 좀 이렇게 졌죠. 3, 4분기만 보면 아니에요? 올해 삼고사저 아닌가요? 아. 한 9월, 10월까지 가나요? 근데 그럼 저는 3, 4분기까지 연말에 살짝 슬로우해질 수 있지만 3분기와 4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조금 더 보신다. 근데 고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상저하고죠. 그러니까 4분기로 갈수록 네. 올해 S&P 500 지수의 이 4배는 네네. 높아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점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고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4분기 때 약간 쉬어가는 게 한 분기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일단 자, 그럼 주요 네. 그 세 가지 변수를 하나씩 좀 우리 또 문성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들어볼 텐데 중국 이슈는 보니까 또 컨트리 가든도 좀 뭔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세 가지 요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무디스 뭐 그런 거뭐 S&P 이런 사태들은 결국 해당 기관들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국의 부동산 이기 역시 이번 주 21일 날 중국 정부가 LPR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중국은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 금리차 확대로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들 그러다 보니까 이하나가 약세 압력을 받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중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시마다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시장에다가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정책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할 때마다 중국 증시의 반등 압력은 높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위기로 확산됐던 위기감이 앞으로 중국 정부 대응이 나타날 때마다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준의 통화 긴축, 특히 9월 달에 25bp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작년 올해 통화정책 관련해서 시장에게 되게 친절하게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해석을 되게 느슨하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 25bp 금리 올린다는 건 이미 6월 FMC 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시장이 자꾸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금리 인상 중단은 뭐 9월 달에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 간 시장 간의 통화 정책을 두고 그런 괴리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뭐 연속성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중국의 부동산 위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제 우리 문수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너무 생각보다 크게 걱정을 하는 건지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시죠. 일단 부동산 위기 관련해서 언론 통해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이기감은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GDP의 30%를 상회하는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 부동산의 어떤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이 시진핑 정부가 세 가지 레드 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0% 이하,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단기 채무를 상회하는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부동산 기업에게 제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말부터 이제 중국의 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그룹이 파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후이한 디폴트 위기 그리고 중국 최대 민간 신탁사인 중능신탁이 투자 상품 판매를 중단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능신탁 외에도 중신, 중성 그리고 우강동과 같은 다른 대형 신탁사 역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위기의 현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중국은 5대 국영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이에 민간 금융기업으로 구성된 비은행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총 대출 잔액이 은행 부분이 230조 위안 그리고 비은행 부분이 134조 위안 됩니다. 근데 지난해 중국 GDP가 121조 위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의 대출 잔액이 134조 위안이면 작년 GDP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한 민간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상업 전체 이제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듣는 건데 네. 결국 21일 날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LPR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시장에 알려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마다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 불안이 가중되게 되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인민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큰데. 맞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사실 지난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얘기가 만약 연속성을 갖고 확대된다고 하면 백지 시위와 같은 시가 다시금 재발할 여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낮춰가기 위한 의도라서도 앞으로 정책 대응을 꾸준히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연속성을 갖고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 하나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중국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근데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 지난해 10월 달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이전까지 반등이네요. 계속 회복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어. 7월 들어서 약간 둔화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하감이 좀 조성된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회복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뭐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기에는 이런 주택 관련 지수가 이미 하락 기조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의 이 주거용과 상업용 가격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주거용 가격 지수이고요. 오른쪽이 상업용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팬데믹 발생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놓은 건데 사실 주거용 가격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삼선 도시에서 주도를 했던 거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폭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일선 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가격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선 도시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일선 도시 그리고 이선 도시 가격 하락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가 선진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번 달 들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경제 지표와 관련된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7월 이후로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냐. 이 예, 지수인 맞습니다. 거죠? 예상치가 얼마나 놀랍나. 네. 이래서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너무 계속 부정적으로 가지고 갈 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좀 이 차트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중국은 사실 이기가 되게 많은 요인들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이긴 하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제 시스템 특성상 중국은 이기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정부가 이기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추가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중국은요, 이 금융 중개의 약 75%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행이. 예. 은행 부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채권 시장과 같은 직접 금융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리스크에 민감한 직접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문제 기업들의 주식이나 회사차 매도를 통해서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이에 따라 거래 은행들의 덩달아서 이제 부실화되는 기제가 원천적으로 낮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저축률이 높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저축률이 46.2%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높은 저축률에 의거해서 중국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은행들은 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중국 은행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을 주된 자금 조달론으로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관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뱅크런을 유발하면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금융시장 개방을 외치면서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 길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기 요인들은 다분하나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적으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이기와 관련된 이하감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은 그러면 이제 옆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10년물이 4.3을 넘어선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담감은 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연준은 이미 9월 FMC를 통해서 25bp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막 11월에 할 것처럼 또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해석을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까지 9월달에 25bp 금리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한다는 그 기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부분들을 앞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0월 고점을 상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속성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다시금 시장 심리가 완화되게 된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되겠다는 해석들이 점점 희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낮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연속성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중요한 기로에 들어설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3대 지수 중에 네. 나스닥 지수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20주선에 해당되는 지수가 13,156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20주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들어서 이제 나스닥 지수 흐름을 보면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추세가 바뀔 확률은 상당히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주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넘는다고 하면 사실 이번 주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주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그 확률이 커지겠지만 일단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되게 균형 있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멘트를 해줄까요? 예,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상권에 다분하기 있다. 때문에 연준은 그 책무를 좀 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점 있는 발언들을 할 걸로 좀 그 보고 말은 그냥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뒀지만 시기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뭐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저는 그 FMC가 있을 때마다 수정 경제 전망 점도표를 제시하는 일정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6월 FMC가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이죠. 그때 보시면 연준은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평균값을 기존에 5.1이었는데 이거를 5.6으로 높였죠. 네. 그리고 레인지를 기존에 5.9였는데 6.1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중단하되 5.6에서 6.1 사이에서 하겠다고 명시를 해준 거예요. 네. 연준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점도표로 말을 하는 그렇죠. 숫자 조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6월 FMC가 끝나고 나서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7월, 9월이 있었잖아요. 7월 달에 25bp 올렸죠. 근데 5.25에서 5.5예요. 그러니까 5.6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결국 이 얘기는 9월 달에 25bp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드디어 5.6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9월 달 이루어지되 최종 정책 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던져줬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금리를 더 높게 올리지 않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 반영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차가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이기도 하고 이번 달 들어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심리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것들을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10년물 금리가 계속 연속성을 띈다고 하면요. 그거는 분명히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과거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요.
인플레이션, 이 물가와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헤드라인 기준으로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원 물가 역시 지난해 하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 하에서 10년물 금리가 연속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를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항상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10년물이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월 달은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9월 달, 10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공식화해주면 네. 다시금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빅테크나 뭐 성장주 투자에 대한 비중의 조절 뭐 계속 비슷하십니까? 전략은? 앞으로도 기존 주도 섹터 주도주를 보셔야 되고요. 이번 달 이 가격 하락폭이 커졌던 이 구간을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섹터로 보면 IT나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을 담는 시기로 좀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랐던 그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사실 반영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제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정책 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그러니까 실질 정책 금리가 양의 값으로 바뀌는 게 올해 2월 달부터 확인됐고 올해 5월 달 네 가지 물가 지표가 모두 전환되면서 그걸 기조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던 배경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요. 실적이 증시가 올라갔는데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어닝 시즌 초기보다는 막바지에 들어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 초반 때는 전년 대비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9%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이게 마이너스 5%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4분기 분기별 EPS 증가율을 보면 각각 0.8 그리고 이제 4분기 때는 거의 7%대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익이 올라오고 PR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S&P 500 지수가 9월, 10월 정도에 되면 지난해 1월 수준인 4,80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들을 파는 게 아니고요. 좀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신다고 하면 네. 9월, 10월 달 정도에 예, 저는 한 10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놓고 잠깐 팔고 쉬어가는 그런 매매 형태로 가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9월, 10월 사이에도 계속 문수성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항상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명확하게 불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존경을 합니다. 자, 심층 인터뷰 오늘 함께했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